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자체는 물론 매우 낮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으로는 한 4조 달러 정도가 넘는 경제적인 이 4조억 원이 아니라 4조 달러가 넘는 이 큰 치명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반도 전쟁 시에 한국만 또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이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서 전 세계가 다 같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산하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라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이 다양한 모델 분석을 활용해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그 가능성,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상황 등등을 예측한 걸 발표했습니다. 자, 이 예측에 따르면요, 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확률, 그 확률 자체는 물론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면서 이 냉전 시대의 어떤 파트너십이 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새로운 방위협정 같은 것도 체결했는데 그런 게 이제 세계에 또 다른 위험이 추가됐다라는 분석 때문에 가능성을 제로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 전보다 가능성이 0.1%라도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한국은 지정학적인 면에서는 그 단층선에 세워진, 이게 이제 단층이 무슨 지질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단층선 위에 세워진 소위 반도체 주요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의 인적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막대할 것입니다만은 세계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그 인명 피해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이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요, 지금 한국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어떤 가상 시나리오로 그 인적 피해, 사망자 수치 산정 이런 걸로 했을 때 좀 상당히 안 좋은, 불리한,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자, 일단 이유는 북한 방사포 사정권에 들어있는 한국의 그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무려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은 한 1,0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위쪽에 경기도, 서울이 이제 경기도로 동서남북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1,000만 명이지 그 위쪽에 경기도, 그리고 동서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경기도, 그리고 약간 조금 강원도, 춘천 정도도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런데 합치면 한국의 인구의 절반가량이 무려 2,600만 명이 거기에 밀집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수도권에는 그 인구만 밀집된 게 아니라요, 모든 경제가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의 8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 전체 제조업 생산의 34%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제품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부산항, 한국이 이제 부산항에서 수출 물량이 대부분 많이 나가는데, 물론 인천항도 있지만, 이쪽 미국으로 오거나 그럴 때는 단지 부산항에서 나가는데, 이 부산항이 얼마나 이 비지한 항구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항입니다. 그렇게 바쁜 부산항을 비롯해서 한국 내 인천항이든 여러 가지 한국 항구에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지 전 세계로 수출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국에는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삼성은 세계 30대 기업에 속합니다. 시가총액 세계 30대 기업. 이런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 삼성전자는 전 세계 D램 반도체의 41%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일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삼성의 반도체 제품은요, 뭐 애플에서부터 중국의 경쟁국인 중국의 이 샤오미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 다양한 기업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예측입니다. 그 한국의 핵 특사를 오랫동안 역임한 지금 위성락 더불어민주당의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이제 위성락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한반도에서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한 30% 정도로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좀 높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야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마음을 갖고 대비하는 정책도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30% 정도 가능성을 우리는 잡아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이런 충돌은 더 큰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체제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면은 자기네 때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이제 당당하지 못하니까 늘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항상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그 위협이 더 고조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핵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위협을 너무 심하게 느끼면, 그게 실존이든 아니면 오해든 간에 그렇게 위협을 크게 느끼면 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탄두 약 한 80개 내지 많게는 한 9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선거 유세할 때마다 하는 얘기와도 좀 일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마다 그러죠. 나는 내가 집권할 때는 김정은과 내가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내가 다시 재집권하면 지금 여러 가지 위협에서 나는 다 이걸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세요. 김정은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80개, 90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집권하면 김정은과 나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그 수치가 좀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8, 90개의 핵탄두를 실제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전면전 발생 시 한국 경제는 산업 생산과 수출이 치명적 타격을 받아서 한국 경제의 약 한 40%가 위축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수준으로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추락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 같은 한반도 전쟁의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한국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게 인적 피해는 사망 수백만 명 이렇게 나오지만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라고 하든 아니면 수십만 명이라고 하든, 또 경제적인 피해가 40%다 아니면 30%다 아니면 50%를 더 넘을 것이다, 이런 수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지언정 모든 가상 시나리오의 마지막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김정은은 사망하고 북한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그 공통점만큼은 모든 시나리오가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한 내용을 오늘 첫 번째로 잠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파리 올림픽 소식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 텐데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올림픽 출전 역사에 어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16살짜리 이제 여고생 사수, 이제 사격 선수입니다. 이 반효진 선수가 사격에서 어제 이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선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효진 선수가 한국 선수로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이제 4번째 금메달을 땄는데 지금은 이제 5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반효진 선수가 딴 그때 그 4번째 그 금메달이 대한민국의 하계 올림픽 통산 딱 100번째 금메달로 기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한번 시간을 거슬러 볼까요? 한번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아 맞아 옛날 생각난다 하실 거예요. 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를 시작으로 몬트리올 올림픽 생각나 하시죠?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48년에 걸친 긴 여정을 걸쳐서 지금 100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물론 그 후에 또 금메달이 있어서 지금 한 101번째 될 거예요. 자, 여하튼 한국은 이 몬트리올 올림픽 1976년 대회 그 레슬링 자유형 기억하십니까? 62kg급에서 기억하세요? 이름 기억하세요? 양정모 선수가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때 뭐 정말 감격적이었죠. 저도 언제 어렸을 때인데 양정모라는 이름 기억합니다. 저는 분명히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대한민국 올림픽 첫 번째 올림픽이라고 뭐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다 함께 환호를 하고 기뻐했던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막 정말 소름 끼쳤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 양정모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서 1980년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는 불참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요, 한국은 이제 하계 올림픽 대회에 나갈 때마다 매번 금메달을 못 따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땄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6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직접 개최한 서울 올림픽. 그리고 이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는요, 금메달을 무려 12개씩 쓸어 담았었습니다. 물론 서울 올림픽에는 이제 주인이니까 홈그라운드 2점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땄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대회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똑같이 12개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이곳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저도 그때는 이제 애틀란타 올림픽. 그때는 이제 제가 라디오 코리아 취재기자 소속으로 해서 라디오 코리아에 몸담고 있을 때 취재기자로 아틀란타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아파트 전세를 내가지고 월세를 내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 내내 거기서 현장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7개 땄습니다. 그리고 4년 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를 또 가져왔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9개를 땄고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에서는 갑자기 또 많이 땄어요. 역대 가장 많은 13개의 금메달을 2008년과 2012년 각각 13개씩 그렇게 많은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4년 뒤인 2016년 기억하시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요, 금메달 수가 9개로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정보다 1년 연기돼서 원래는 이제 2020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서 2021년 도쿄에서 열렸죠. 그 도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한국이 6개를 획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서 도쿄까지 총 96개의 금메달을 따왔었고요. 이번 파리올림픽 대회에서 4개를 더하면 100개를 채우는데 그런 마음으로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제 선수단 규모가 예년 올림픽보다는 많이 줄었었어요. 뭐 10명, 20명씩 뛰는 그런 구기 종목의 올림픽 출전주 좀 줄고 그래서 선수단 규모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이번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메달을 몇 개나 딸까 좀 산출을 했는데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예상되는 금메달 수는 뭐 5개? 많으면 6개 정도로 생각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5개 땄어요. 이미 시작 지금 초반인데 아니면 그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는 좀 비관적인 그런 예상으로 출발을 했지만 뭐 지금 출발 아주 좋습니다. 개회식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를 벌여서 첫날부터 매일매일 금빛 낭보가 날아들면서 개막한 지 사흘 만에 이제 4개를 채워서 100번째
금메달, 아까 말씀드렸죠? 18살짜리 사격 선수 100번째 금메달을 개막 사흘 만에 이미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메달 목표치라고 하는 5개 이미 다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01개, 지금은 이제 뭐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금메달 101개, 100개를 넘어서서 101개, 그리고 은메달 93개, 동메달 101개로 총 194개, 195개인가요? 그 메달을 보유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중요한 건 금메달이 100번째를 이제 넘어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금, 은, 동 색깔 구별 없이 다 합쳤을 때 총 300개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총 300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대여섯 개만 따면 되는데, 대한민국 선수단 이제 통산 300번째 메달 며칠만 지나면,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걸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내일 모레 정도면 300개, 통산 300개 올림픽 메달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따내는 한국 선수들 메달은 그야말로 목표 다 이미 달성하고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보너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 경기를 좀 즐기면서 아주 선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일쯤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에서요, 한국처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자녀가 없는 50세 미만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47%가 여전히 앞으로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7%, 거의 절반이죠. 이는 2018년에 진행됐던 똑같은 내용의 조사보다도 무려 10%포인트가 늘어난 비율입니다. 그때는 37%였습니다. 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응답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는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정치적인 상황, 무슨 뭐 툭툭하면 여기저기서 막 전쟁 터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돌아가는 세계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등의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자녀를 갖지 않음으로써 더 쉽게 어떤 그 직업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좀 서글픈 답변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어느 정도 성장할 동안 내 아이를 좀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면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답변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한 거죠. 한편 지난해 그 미국의 출생아 수는요, 약 360만 명으로 2022년보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또 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미국도 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똑같은 그런 그 고민을 이건 미국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 고령 인구가 늘면서 10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으로 집계가 돼서 그 전년도보다 45만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1년에 고령 인구가 매년 40만 명, 45만 명 이렇게 느는 거예요. 아마 내년 되면 50만 명 증가로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0%가 65세 이상 소위 고령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가운데 65세부터 74세 사이가 전체 고령 인구의 58%를 차지하면서 이제 그게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75세부터 84세 사이는 31%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소위 초고령자 비율도 11%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85세 이상도 초고령자라는 말을 이제부터 쓰면 안 돼요. 왜 그 고령자 전체 비율에서 11%가 85세 이상인데 무슨 초고령자? 제 생각에는 한 95세 이상 돼야 초고령자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편 그 고령 인구 중에
친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비율은 72%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인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이나 어떤 그 집단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3.4%인데 요게 이제 숫자로 말하면 한 32만 명 정도. 그래서 한국에는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 32만 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한편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한국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뭐 고령 그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 다 합쳤을 때 혼자 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소위 1인 가구가 783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전보다요, 무려 33만 가구가 증가한 겁니다. 혼자 살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1년 전에 비해서 33만 가구가 늘어서 738만 가구가 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 약 36%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36%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집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전보다 1%포인트 또 역시 이것도 증가해서 역대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결혼이 줄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니까 젊은 남자건 젊은 여자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그 결혼이 줄고 있다라는 이유, 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혼자 사는 고령자가 또 이제 늘어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한국에서는 이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신기록을 새로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권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요,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그 대통령 면책권 제한안, 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책권을 인정하는 지금의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지난 2020년 대선 뒤집기 그 기소됐잖아요. 그 기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있었던 것은 면책권이 뭐 있니 없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면책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방 대법원이 인정한 그 면책권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에 있었던 그런 면책권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권 적용을 판결한 연방 대법원을 정조준해서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이제 내년이 되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전직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 역시 대통령 재임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면책권을 안 받아도 좋다. 그러니 나는 이 개혁을 원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연방 대법원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기소에서 면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에 넣고 싶다. 그래서 그 헌법 개정안을 요구한다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쇼맨십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지 성향에 대해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는 했지만, 이제 그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또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통과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죠. 이제 그런 바이든 대통령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을 좀 발표하면서 어떤 민주당의 그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어제 다소 흥미로운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 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소위 경합주 있잖아요. 그 경합주 가운데 중요한 지역 하나인 그 애리조나주. 그 애리조나주에 속한 인구 한 50만 명이 거주하는 시의 시장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시장이.
이 사람은 흥미로운 점인데 이분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공화당 소속의 시장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펄쩍 놀라서 이제 뭐 펄쩍 뛸 그런 일이죠. 애리조나주 메사라는 시의 시장입니다. 공화당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다니 참 그것도 그런데 이제 매우 치열한 경합주 지역에 있는 시장이 공화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다니 껄껄껄 또는 쯔쯔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성향에 따라서 애리조나주 피닉스 주변에 있는 최대 외곽 도시 메사라는 곳인데요. 존 자일스 시장은 어제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나는 지지하며 또 많은 사람들도 그를 지지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만 보면 민주당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 자일스 시장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모든 애리조나 주민이 그들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인종이나 등등과 무관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믿음을 공화당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지해왔다. 아메리칸 드림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고 공화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트럼프와 함께하는 공화당은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에 대한 또 본질적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초점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그런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존 자일스 시장은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던 그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초당적인 정치를 추구했다라는 내용도 같이 얘기하면서 자신이 발언하는 것과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켰습니다.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내가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이 추구했던 그 점, 그분이 추구했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당에서 뭐 너무 치켜 올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그 공화당에서 보고 싶었던 그런 상황을 해리스에게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투머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뭐 민주당에서는 뭐 기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쯔쯔쯔일 겁니다. 자, 애리조나주 이 메사라는 시는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메사.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메사라고 하는데 이제 메사라고 하죠. 이 지역의 공화당 소속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점은 정말 작은 일은 아닙니다. 일단 공화당 쪽에서 볼 때는 정말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당장 그를 향해서 리노라는 손가락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노라는 것, 이 RINO 라는 것은 이거죠. 이제 줄임말이죠. Republican in name only 라고 해서 이제 이름만 공화당이라는 뜻에 어찌 좀 보면 다소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또는 불충스러운 그런 그 발언을 하는 등의 공화당원을 말할 때 좀 비하시키는 그런 용어가 이제 리노입니다. Republican in name only. 자,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애리조나주 메사 시장에게 당장 이 리노라는 매서운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산불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최근에 발생한 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되면서요, 이 지역의 산과 국립공원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한 100마일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 뭐 뷰투 카운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생한 산불 이름은 파크 파이어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파크 산불. 이 파크 파이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산불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 40만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40만 에이커. 이 도대체 어느 정도 넓은 거야 좀 금방 와닿지가 않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6번째 큰 규모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 것이냐? 40만 에이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가 아니라 좀 더 광역적인 의미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1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안 가보신 분들, 또 캘리포니아 안 사시는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말만 들었지 거기가 뭐 얼마나 넓어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서울 면적은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으시죠. 이 40만 에이커라는 것은 서울 면적의 2.5배가 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3, 4일 사이에 이 파크파이어는 2배 이상의 면적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화염 토네이토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불기둥을 막 일으키면서 캘리포니아 북동부 레슨 화산 국립공원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게 이 산불의 원인입니다. 원인. 산불이 너무 뜨거운 상황에서 뭐 번개를 쳐서 그래서 발생했다. 이러면 정말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열심히 이제 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이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 다시 말해서 방화 때문에 발생한 엄청난 치명적인 피해 산불입니다. 한 남성이요, 40대 한 남성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자동차를 18m 높이의 그 협곡에서 저 아래로 확 밀어서 던져 내려놓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용의자를 이미 체포했어요.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은 규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최대 규모인 이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지난 22일에 발생한 산불로 이 제스퍼시의 3분의 1이 지금 불에 탔습니다. 캐나다 제스퍼시는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그 로키 관광을 갈 때, 뭐 미국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캐나다 로키 관광 막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로키 관광을 할 때 반드시 지나는 곳입니다. 아니면 뭐 꼭 지나기보다도 여기에 숙소를 정해서 여기에 묵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 도시죠. 이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곳으로 단체 관광을 떠난 그 수백 명의 한인들도요, 현지에서 지금 꼼짝 못하게 되면서 지금 현지의 얘기들이가 완전 멘붕에 빠졌다라고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완전 멘붕에 그 한인 관광객들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현지 관광 가이드들이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모쪼록 북가주 산불, 캐나다 산불, 이제 이번 주에 폭염이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서둘러 진화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이 폭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서는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염, 한국에서는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특히 밤 기온이 보통 25도에서 30도 그 사이로 계속 더우면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25도, 27도가 아니라 밤에도 30도 아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일명 초열대야 현상도 요즘은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낮에도 30도면은 더운데 밤에도 이제 좀 잘나고 하는데 여전히 30도, 31도가 되는 그야말로 초열대야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밤 기온을 나타내는 초열대야 현상이라는 것. 물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한낮처럼 이 무더운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그리고 30도가 넘었을 때,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걸 이제 초열대야 현상이라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시원하다라는 강원도 강릉 지역, 속초, 여기 이제 바닷가 지역이니까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시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릉이나 속초 등 이 동해안 지역까지 이 초열대야 현상에서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초는 얼마나 더웠냐? 어젯밤에 최저 기온이 30.6도, 섭씨 30.6도에 달하는 분명 초열대야를 보였습니다. 7월 중 역대 가장 무더운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런 신기록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매년. 자, 다른 건 몰라도 잠만큼은, 밤에 이 잠만큼은 좀 푹 자서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날씨가 조금 좀 5도 정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